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 뉴스 겸 짤막하게 경제 공부도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기업들 배당 성향, 정말 이거 쥐꼬리만큼 주죠. 따져봤더니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를 대라면 바로 이제 기업 배당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인데 오늘 이 블룸버그가 집계를 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이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따져봤더니 평균 17.456%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계된 대상 51개 국가 가운데 50위 수준인데요. 그나마 제일 꼴찌는 면했는데 제일 꼴찌가 아일랜드입니다. 네. 아일랜드가 14.6%인데 그럼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위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당기 순이익이 100억 원을 벌어들인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주주들한테 17억 원 정도를 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51개국 가운데 1위는 어디고 얼마나 배당을 많이 하길래? 라고 하실 텐데 체코입니다. 체코가 배당 성향면에서 무려 73%입니다. 100억 원 불어서 73억 원을 주주들한테 환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인지 주가로 이제 나는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1.3% 정도. 51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는데 네. 그나마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이제 최근 2년 동안 한 4%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 해라라고 압박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배당을 조금이나 이제 늘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상대적으로 외국 기업과 비교해서 왜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고 있느냐? 그것은 앞으로 먹거리입니다. 성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벌어들인 돈 다 뭐 했느냐? 이거 기업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기업들 한 326조 정도 사내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지난해 말에는 845조 원, 무려 2.5배 정도, 불과 이제 6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를 이렇게 배당을 조금 주면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할 때 보는 이 체크 포인트가 뭐냐?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글로벌 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수출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게 환율, 금리 등을 살핍니다. 물론 여기에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배당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배당만 본다면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꼴찌 수준이니까요. 네. 그러나 아직은 환율이나 기업 성장성 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꼴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금융시장은 지금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신흥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 4개월 내리 국내 주식과 채권을 내다 팔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3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 외국인들 9월 중에 상장 주식은 무려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채권도 1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이제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사실 이 외국인들 보면 우리나라 상장 채권은 무려 100조 원 넘게 갖고 있고요. 상장 주식은 414조 원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28%를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외국인들 매도세
뭐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일단 미국이 금리 올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같은 금리면 당연히 이제 한국 채권보다는 미국 달러 채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뭐 연말에 금리를 올리든 내년 초에 금리를 올리든 올리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의 이 셀코리아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관측입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이 별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수년째 2000선이 거의 천정이었고요. 뭐 2100선, 2200선 오르지 못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관행처럼 돼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 녹인 구간이라고 해서 네.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2000선 넘으면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리고 이제 1700, 1800 떨어지면 또 주식을 내다 삽니다. 사고. 이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이 넘으면 무슨 조그만 악재가 터져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게 이제 관행화 되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만 이제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밖을 넘어서면은 기관들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이 박스권에서 노는 게 이제 관행처럼 거의 뭐 수십 년째 이 박스권에 걸쳐 있는데 네. 아마 지금이 이제 2000선 초반이다 보니까 네, 조금 네.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지 않느냐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딱 박스 안에 가둬놓고 싸면 사고 오르면 팔고 계속 그러면서 차익만 따먹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깨트리려면은 뭔가 빅뱅이 하나 와야지 천정 2000의 천정을 돌파하고 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실적이나 성장률이 뒷받침이 되면 네. 이제 그걸 상단을 깰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같은 돌발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천장을 깨는 게 아니라 바닥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밑으로요. 그렇군요. 자, 이런 거 참 이거 뭐 해마다 나오는 뉴스 같긴 하지만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또 착수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유리알지가 그 직장인들을 보면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원망스럽죠. 뭐 예. 세금 원청 징수되다 보니까 탈세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나마 이제 이 뭐 원천 소득 증명 여러 가지 해놓고도 이제 또 오히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어떤 고질적인 탈세 행각은 여전한데요. 국세청이 이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사채업자에 대해서 86명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이들 조사 대상을 보니까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한 학원 사업자가 껴있고요. 주로 강남 3구입니다. 그리고 서민을 상대로 불법 고리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들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유가족을 속인 장례업자, 또 영세 가맹점의 부담을 전가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그리고 불량식품 제조 유통 등 이 유통업자들로 단속 대상이 포함이 돼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지금 이 현 정부가 이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이 지화 경제화의 어떤 양성화의 어떤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아주 조사 역량을 집중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고소득 자영업자들 탈세 수법 나는 뭐 위에 기는 뭐 위에 나는 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날이 이제 수법이 좀 교묘해지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미등록으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이제 저신용 또 여신한도 초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한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연리 200%입니다. 고리 200이요?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연 이자가 200%. 200%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1.5%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예. 근데 이제 더욱더 간이 큰 건 상환하지 못했다. 미상환하게 되면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아예 사업장을 뺏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한테 양도하다가 적발이 됐고요. 뭐 이런 거래는 거의 대부분이 현금 거래고요. 네. 그리고 사채이자 등은 친인척 명의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다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의 경우에도요. 학기 초나 방학에는 이제 유명 교육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렇죠. 자녀 교육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선행학습을 유도합니다. 예. 이게 초등학생인데 중고등학교 과정 선행 안 받은 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남의 집 아이는 하는데 우리는 놀고 있나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특히나 이런 게 이제 소수 정예라고 해서 10명 내외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반을 편성해가지고 고액의 수강료를 매기고요. 수강료 별도로 특강비 있다, 레벨 테스트비 받는다, 교재비 받는다, 이렇게 부대 비용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이제 차명 계좌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 주거나 아니면 현금 결제해라라고 압박을 합니다. 예. 또 이 밖에 이제 이 저가의 수입 자기용품을 어떤 국산으로 속여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이 장례업자도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요. 더욱더 기가 막힌 건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이제 이 허위 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판매한 업자도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그건 거의 범죄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자님, 지금 우리 금융실명제 시작한 지 2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니까 전격적으로. 그런데 아직도 차명 통장 이런 걸로 뭐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차명이라는 게 이 사실은 지금 뭐 이 서울역이나 이제 영등포역을 가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이 신분이 확인 안 된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들한테 이제 불과 점심 사주겠다, 한 10만 원 주겠다, 가서 같이 가서 이 계좌 만들자, 이런 게 차명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만들 때는 자기가 이제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그런 선행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보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 돈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통장 계좌는 만들어 뒀지만 정작 그 계좌가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 이름을 빌려준 계좌의 주인은 만들어 놓고는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모른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가족 친지의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수료를 주겠죠. 네. 수수료를 주고 아예 대놓고 이제 통장 인감과 비밀번호를 이제 업자가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이제 인출을 하는 거죠. 예, 만약에 거기서 큰 돈이 오가고 그러면은 뭐 그 뭐라 그러죠? 뭐 세금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참, 그나저나 아직도 이렇게들 하고 지로용지를 주면서 학원비를 내라고 그런 것도 있군요. 맞습니다. 자,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 S6 한국 시장에 출시하는 날짜를 앞당겼다고요? 처음에는 뭐 한국 시장 늘 그래서 3그룹인가로 밀쳐놨더니 왜 그랬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하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그 1차 대상국에서는 늘 빠져 있었고요. 예. 2차 대상국도 대상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작이었죠. 아이폰 6의 출시를 봤더니 보통 지난해에는 10월 말, 10월 31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폰 5의 경우는 12월 7일이었습니다. 더 밀렸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제 이 한국 애플이 이번에 아이폰 6S 시리즈의 경우에는 오는 23일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출시 시기가 빨라진 것도 이제 조금 관심이고요. 또 하나가 이게 사실 아이폰 6X랑 이전에 이제 아이폰 6랑 비교해 보면 뭐가 많이 달라졌느냐? 사람들은 크게 뭐 장점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환율 효과 때문인데요. 이제 이 환율 때문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에는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이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죠. 이러다 보니까 1달러에 이제 1,000원이던 환율이 지금은 1달러에 1,100원 선 이렇게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제 100원 정도 값을 더 지불해야 되는 셈인데요. 예. 이런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프랑스 등도 이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이 신제품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뭐 호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미 앞서서 이제 신제품을 내놨던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LG의 경우에도 고가 유망 프리미엄 폰 V10을 내놨는데요. 이게 이제 사양은 최고가이면서도 오히려 출고가는 7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전해주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삼성과 그리고 LG가 다소 유리하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싸움은 뭐냐? 다음은 이제 페이, 결제 싸움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네.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가 이제 탑재되면서 그들만의 또 이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제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많고요. 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빠르게 이제 이 잠식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출시했는데 굉장히 호평이 일고 있습니다. 네, 네. 때문에 이제 애플이 참 고전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애플을 무시 못하는 게 애플이 이제 아이폰 6S를 내놓으면서 일주일 만에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대가 팔렸는데요. 와, 일주일에. 이게 사상 또
최고 신기록입니다. 하하. 이러다 보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통하겠느냐? 물론 아니다. 뭐 비싸도 잘 팔린다는 고가 전략을 먹힐 거다. 아니다. 이제 논란이 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이런 한국 시장 스마트폰 고급 이 프리미엄 폰의 이제 빅3의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일주일 만에 1,300만 대라. 그럼 하루에 200만 대 가까이 팔렸다는 얘기인데 참. 아유, 어떤 모델 하나는 1년 내 아니 생산 개시 이후 200만 대 도달하는데도 아주 오래 걸리던데. 참. 자, 내년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 늦게 지급할 경우에 물론 이유 없이입니다. 그러면은 지연 이자를 물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는 왕처럼 대접을 받지만 정작 보험 가입하고 나면 잡은 물고기는 관리를 안 합니다. 이제 사고 나서 큰 돈 필요한데 보험금 제때 나오지 않아서 속을 썩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한데요. 그렇죠. 근데 현행 규정을 보면 대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줘야 하고요. 대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 자기 편의대로 늦게 준 보험금이 지난해의 경우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네. 액수로 따지면 무려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체 보험금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앞으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 보험사가 최대 기간에 따라서 한 8% 정도 지연이자까지 이제 물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재판이나 이제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또 해외 보험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가 마무리된 이후에 지연이자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험료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급할 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좀 사라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건 좀 8%가 아니라 좀 더 세게 물렸으면 좋겠어요. 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요즘 이제 평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옛날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한 평에 7천만 원이 분양가가 7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부산에서 분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서울도 와. 아니고 부산 해운대에서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와, 부산 해운대 평당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부산의 이제 평당 이 분양가가 한 1,100만 원 내외거든요. 부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약 6배 반이 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을 했느냐. 네.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폐지되면서 이 업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야말로 분양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해운대구에 분양하고 있는 해운대 LCT 더 샵인데요. 물론 네. 펜트하우스 2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이 뭐 옛날 평수라면 약 97평형인데 분양가가 67억 9,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지간한 건물 한 채 값인데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사상 최고가고요. 지금까지 서울에서 가장 비쌌던 집도 평당 한 5,200만 원 정도인데 네. 뭐 7천만 원이면 이것보다 훨씬 비싼데요. 이거 팔릴 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팔립니다. 그래요? 누가 사요? 희소성 두 채가 있고요. 부자들은 이런 상징성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이제 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복층이거나 굉장히 이제 편리한 시설, 나름 이제 보안까지 이제 가미된 시설이 나오면 팔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대폭 올리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이게 또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마냥 오를 것 같지만 꺼지는데도 한순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분양 물량이 최근 10년 들어서 가장 많습니다. 결국 1년, 2년, 2, 3년 후에는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이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다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대출 규제, 금리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로 이제 돈이 있는 부자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요자라면 정말로 입지가 괜찮은지 분양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닌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말씀을 지금 마지막 분 들어보니까 단 2채에 불과한 이 초고가 아파트가 우울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68억을 주고 집을 산다?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재산이 최소한 몇백억은 돼야 집에다가 한 70억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자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상속 증여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네네. 부자들은 이런 게 기회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대물림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제 아마 이런 이 상품들이 이제 파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강남에 이제 롯데 송파에 새로 짓는 그 롯데타워의 경우에는 네네. 이런 추세로라면 부산이 자존심을 내세웠는데 평당 7천만 원인데 예. 평당 1억에 분양하지 않겠느냐라는 오.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부호 몇백 명을 상대로 경쟁 심리도 부추기고 희소성, 상징성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돌고 돌아서는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결국은 또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브리핑의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